저희 한 2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은 실습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유레카에 로그인까지는 안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유레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띄워 놨을 거예요. 유레카로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아이디에 유레카, 비밀번호에 유레카 123 입력해 주시고 나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깐요. 혹시나 오늘 조금 적은 실습에도 같이 진행을 해 보고 싶다, 똑같이 진행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레카에 로그인 하신 상태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와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실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실까요?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린다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되지. 네. 혹시나 소리 안 들리시는 선생님들 있으시거나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왼쪽 아래에 오디오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진행하기 앞서서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시교육 방학 기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는 다른 별도의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8월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8월 마지막 주에 설문조사랑 통계 분석 부분이 연달아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추후에 유레카 공지로 따로 올려 드릴 테니까 공지사항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1시간인데 진행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녹화본을 선생님들이 입력하셨던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나 지금 진행하시다가 네, 이 부분 놓쳤다 라고 하셔서 거기서 가만히 멈춰 있으시기보다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신 부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진행 중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여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교육 진행 중에 녹이기는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교육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다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캠 화면을 띄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서 아직 캠을 아무도 안 띄워 주셔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나 띄워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선생님들 표정을 보면서 조금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제 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일부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우리 마지막에 제가 보내드리는 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레카로 넘어가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가 앞서서 알려드렸던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 때만 사용하는 임시 아이디 그리고 임시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이 마치고 나면 제가 다시 닫아둘 겁니다. 혹시나 교육 로그인 방법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유레카의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이곳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있어요. 이 지역별 로그인 방법 게시글을 참고해서 로그인 하신 후에 유레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교육 진행되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가끔 원자료 만드는 방법, 또 사전사후 분석용 자료 만드는 방법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료 만드는 방법과 사전사후 자료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은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유레카의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셨다면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셨다면 저도 제가 만든 설문조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를 들어가셨다면 이 아래쪽으로 응답자가 쌓이고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배포를 해주셨다면 응답자가 쌓이시겠죠. 지금처럼 응답자가 쌓인 상태에서는 그 위에 보이는 통계 분석하기 설문조사 관리 탭의 결과 분석 오른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기본적인 이 빈도표 그리고 그래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결과를 저장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업데이트가 끝난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동이 되실 거고요. 이쪽에 보이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질문 많이 해주세요. 사전사후 분석하는 대응표본 T검정이나 또는 상관 분석, 단순 회계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그런 분석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이때 분석은 간단하게 클릭만 이용해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은 평균을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을 클릭해 주시고 임의로 이 두 가지 문항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달아 있는 문항을 클릭하실 때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떨어져 있는 문항들을 클릭하실 때는 하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다른 문항들을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또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하나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다른 하나 다시 클릭하셔서 화살표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평균 구하실 문항 또는 분석하실 문항들을 설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저처럼 처음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바로 결과가 안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빨간 색깔 경고 문구가 하나 나타나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팝업이 차단되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타나실 텐데 여기서 팝업을 항상호용으로 바꿔주시고 완료 그리고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서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설정했던 문항에 대한 평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나타난 이 통계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PDF나 JPG 같은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따로 결과 저장은 하지 않아 볼게요. 그리고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가 앞서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가끔 온라인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연령대가 너무 높다거나 또는 응답자들이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 설문지, 종이 설문지로 응답을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께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 파일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예시 파일을 보면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같이 진행하실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엑셀 파일 켜셔서 제가 만드는 데까지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아이디,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이렇게 네 가지 문항 그리고 10개의 응답이 있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원자료의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한 문항씩 더 사용을 하신다면 이 급식 만족도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 저는 10명의 응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응답을 더 받으신다면 아래쪽으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쌓여나가는 게 원자료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설문지가 쭉 쌓여있게 될 겁니다. 이때 바로 하나씩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씩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설문조사는 1번 설문지부터 그 아래는 2번, 그 아래는 3번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는 마지막 설문지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번 설문지까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겠죠.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그것과 동일하게 설문지에도 이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우리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고 가로로 한 줄씩 모든 내용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입력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다음으로 학년 쭉 입력하고 이렇게 세로 형태로 입력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그래야 엔터키도 바로바로 누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불편하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마지막 설문지까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입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문지까지 다 봤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응답만 1번 설문지부터 또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나거나 혹은 오타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입력했던 것처럼 가로로 한 줄을 먼저 입력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1번 설문지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 4점이었구나, 4번이었구나 이렇게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로의 형태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 설문조사가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1번 설문지를 모두 입력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설문지를 한번 볼게요. 2번 설문지는 성별은 여학생이었던 2번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은 을 입력해 주었던 학생이었네요.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예시 자료다 보니까 아래 칸을 임의로 한번 쭉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래 칸을 임의로 채워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처럼 원자료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파일, 저는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곳에, 확인하기 편하신 곳에 자료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태까지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자료라고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분석 메뉴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되실 거고요. 여기서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혹은 분석 때 에러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스텝 3.0 페이지로 동일하게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텝 3.0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입력했던 설문 문항들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따로 분석은 진행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해 볼 거는 선생님들께서 요새 사전사후 분석을 정말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전사후용 조사 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신다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자료의 분석용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따로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 파일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주세요. 쭉 다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복사, 사전조사의 자료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하나의 파일로 합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 오도록,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었죠.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걸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 사전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지금 저는 1학년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를 매칭시켜 주었어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응답자가 매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과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이 응답자 매칭 시켜주시는 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후의 조사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 같은 경우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답에서 모두 다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응답자를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반대의 경우로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생이 아직 전학 오기 전이라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후 조사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와서 사후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응답은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 응답자도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고 두 가지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자료가 모두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다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까지 하셨다면 여태까지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모두 닫아줄 거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에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내 자료 분석하기랑 이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어요. 모두 동일하게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앞서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렸었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가 방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지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필요하신 곳에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나 지금 사전사후 분석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연구학교 같은 데서 이 사전사후 분석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추후에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사후 분석 진행하실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전사후 검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걸 통계적인 용어로 끌고 오게 되면 대응 표본 T 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들어오셨다면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육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렇게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다면 총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분석 결과 보시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분석 결과 해석하시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만 제가 따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창은 다 닫아줄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통계 분석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극히 일부일 정도로 통계 분석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이 통계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지켜주셔야지만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세하게 보면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류에 따른 형태도 알맞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 변수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변수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이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는 흐름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변수의 형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렇게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질적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성별에 대한 예시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문항이 성별에 대한 문항이실 것 같아서 이 성별에 대한 문항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로 두고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또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보기 1번이 남자든 보기 1번이 여자든 설문 응답을 받고 또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러한 질적 변수는 보기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보기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 이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1.5다라고 하면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하고 싶으셨다면 보기 3번 또는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런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또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응답자의 숫자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종 점수나 키, 몸무게처럼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처럼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했을 때 내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평균보다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의 의미가 크다 보니까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또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한 가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이나 혹은 선호도 문항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대표적인 예시는 아무래도 5점 척도겠죠. 그래서 5점 척도를 만족도에 대한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이 된 만족도 문항이에요. 5점 척도의 만족도 문항입니다.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각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척도형 문항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해당하는 문항을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질적, 양적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는 응답자분들이 응답을 할 때 사용을 한다,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돼요. 종종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도 선생님 제가 이미 응답을 다 받았는데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라는 문의를 종종 주고 있으세요. 근데 어 이 경우에는 이미 응답이 다 받아진 이유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설문조사를 만드시는 단계에서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응답 조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자료를 봤는데도 내가 해당하는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연락처 또 메일 남겨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저희는 선생님들 만드신 설문조사를 보면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따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몇 가지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분석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우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량, 평균 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사전사후 분석,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또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설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문조사의 응답을 받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10%가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이렇게 엇비슷한 정도의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셨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빈도 분석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서 봤던 리스트 3.0 페이지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문항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종류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 체크를 해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오른쪽에는 비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겠지만 응답자 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보기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전체가 몇 명인지 100% 기준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에 대한 각각의 보기, 이 보기에 대한 사례수와 비율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만 입력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더 입력을 하실 때는 학교급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을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이 함께 기술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 그리고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인 경우에는 어떤 것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학교급처럼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시게 될 경우에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빈도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빈도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수치 입력하실 때 명수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괄호 안에 퍼센트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빈도 분석을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 조금 더 큽니다. 어떤 곳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 크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퍼센테이지를 먼저 그 퍼센테이지의 근거가 되는 명수를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해 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기술 통계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나 만족도 조사의 평균, 또 키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앞서서 분석하는 방법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우리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입력이 된 이 세 가지의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지금처럼 설정이 모두 완료되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되게 많죠. 되게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가끔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지금 다른 값들은 사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자료의 수가 몇 개인지 관측치 또는 빈도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료수, 관측치, 빈도수로 표시되는 이 자료의 개수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평균,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평균의 의미나 평균이 중요한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표준 편차의 의미 또는 표준 편차가 중요한 이유를 종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총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
우리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그리고 이 평균인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럼 수학성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인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자료가 더 넓게 분포가 되고 있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 해당하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을 사용하신다면 함께 이웃이 되는 이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도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나왔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떠한 형태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측지 개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관측지 개수도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세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하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하나씩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 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 평균은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점으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평균 점수만 읽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점수도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기술 통계량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게 한 가지 있으세요. 왜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작성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이다 라고 입력이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대략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4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이에요. 연구자분께서 나는 이 자료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3.8, 3.9 이렇게 나오셨을 때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반대로 나는 그래도 만족이라는 거를 조금은 예민하게 보겠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서는 3.9 얼마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인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을 해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이거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0인데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나는 3.8이 넘어가는 건 만족이라고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3.8이 넘어가는 모든 수치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기술통계량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분석이죠. 대응표본 T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석이에요. 이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실 때는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간의 차이 같은 경우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방학 동안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내 수업에 의한 효과인지 또는 가치관 변화에 의한 효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사전 사후 동일 응답자의 응답자를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죠. 1학년 일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일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과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종종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진행하시고 나서 설문 문항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검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사전과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사전과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 문항 번호가 변경이 되어도 이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설문지만 동일하면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료 만드는 방법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죠. 사전조사가 왼쪽에, 사후조사가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종종 선생님들께서 응답자 매칭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최소한 응답 인원수라도 동일하게 맞춰서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응표본 T검정 앞서서 한번 같이 진행을 했었죠.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는 그러면 문항이 20개가 있는데 20번 진행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20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하시면 각각의 문항들 20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들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이 나오면 표준 편차 함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관측치, 빈도, 자료수 이 값은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도 함께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대응 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있으면 물론 도움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 사용하셔도 괜찮고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응 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또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근거가 되는 t값,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p-value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p-value,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0.05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유의 확률은 그럼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0.05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몇 번 오류가 나타나는 것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라고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입니다. 똑같은 분석을 100번 실행했다고 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는 건 몇 번까지 봐줄 거냐 라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는 0.05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오면 된다 라고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이에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어 라고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을 유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제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진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의 확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보다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용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보통 0.05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이 0.05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 라고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분석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통계 분석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000으로 작성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0.001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1번 나타날 확률보다도 오류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1번보다도 오류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서에 어떤 형태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이 나오면 함께 나오는 표준 편차와 관측치 개수, 그리고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보니까 t값, 그리고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p-value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모든 분석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 기술해 주셔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0.8점 향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통계를 아는 분들께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이렇게만 작성해도 그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조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내가 한 수업이, 내가 한 처리의 효과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도 한번 뽐내주시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내가 진행한 이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진행한 이 수업이, 내가 진행한 이 처리 효과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형태일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선생님들과 유레카 통계분석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강의 종료해 주시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 제가 만족도 조사 하나 남겨놨어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유레카 이용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 있으신 경우 제가 앞에 메일과 제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메일과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도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셨다면 이제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상관문서 관해서 한번 네, 네. 질문을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선생님 지금은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네네. 제가 수업 시간에 변수와 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네, 이제 애들이랑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미리 한번 해보니까는 값이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네네네. 값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상가분석 진행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지금 혹시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총 3개의 값이 나오실 거예요. 이 3개의 값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검은색,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네. 검정색 수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여기 파란색 수치가 이제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지 상관관계가. 또는 낮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상관계수랑 상관성 정도라고 표시를 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 네. 수치를 보시면서 이 정도 수치면 상관이 조금 강하게 있다 또는 약하게 있다
약한 양의 상관이다 또는 강한 음의 상관이다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러면 음의 부호가 붙으면 마이너스의 관계인 거고 안 붙으면 양의 관계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 색깔을 아까 대응표본 T검정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유의 네네.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나타나는 자료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두 변수와의 관계에서 네. 독립과 종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럼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회귀 네.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어떤 게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자분께서 사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 분석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라고만 보여준다면, 이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나가 1 증가를 했을 때 다른 하나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원인이 된다, 이게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부분까지 표현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 네. 어차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제가 정하는 거고, 그럼 네네 회귀 맞습니다. 분석의 의미는 독립 변수가 1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만큼 따라서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통계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회귀 개수가 쓰인 그런 건가요? 보니까는 지금 제가 한번 돌려봤더니 네. 분산 분석해서 F 값도 보이고 회귀 개수에서 T 값도 보이는데, 네네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 먼저 이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모형이라는 건 이 네, 수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네, 수식을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게 앞서서 T값, 봤던 이 분산 네, 분석의 F값 그리고 이 유의 확률 값이 수식에 대한 유의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추정값, 이 회귀 개수값은 잠시만요. 회귀 개수값은 이 수식 앞에 들어가는 이 수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네, 공부 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수학 성적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수치가 이 앞에 있는 회귀 개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귀 개수의 유의성은 또 이 아래 보이는 회귀 개수 쪽의 유의 확률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네, 네. 아, 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가도 될까요? 네, 질문 다 진행하셨으면 이제 종료해 주셔도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이나 뭐 전화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들 질문 없으시면 회의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